아우, 요새 날씨가 좋아지니까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결혼할 때 보통 이제 뭐 신랑 신부나 아니면은 혼주분들, 어머님들 한복을 맞추잖아요. 한복을 맞추는데 한복을 맞추러 가면은 제일 먼저 이제 예식 날짜를 물어봐요. 예식 날짜를 물어보는데 그게 왜 물어보냐면은 스케줄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계절에 맞는 색깔을 쓰려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꼭 그 사람한테 맞는 색깔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가 약간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약간 날씨나 계절에 맞는 색깔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게 되게 신기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막 요새 제가 수업할 때 보통 노래를 되게 많이 트는데, 노래를 트는 것도 되게 이제 지난 학기부터 노래 트는 걸 시작을 했는데,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뜻할 때 개강을 해서 점점 추워지다 보니까 이제 뒤로 갈수록 약간 그 겨울에 어울리는 노래 같은 걸 좀 골라볼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추울 때 개강을 해서 점점 따뜻해지는 학기는 또 노래 트는 게 이번 학기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도 왠지 선곡을 할 때, 아, 요새 좀 날씨 따뜻해지니까 왠지 그거랑 어울리는 노래를 틀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치즈가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치즈가 되게 좀 봄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왜 지난주 주말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뷰민라라고 무슨 뭐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음악 페스티벌인데 거기 장르가 약간 뭐 인디나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뷰티풀 민트 라이프죠. 의 약자인데 뭐 거기 가면은 뭐 이런 가수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 옛날에 연애할 때 한번 뷰밀라 갔었는데, 뷰밀라 이번 주에 또 했다고 하니까 되게 좀 그렇네요. 보통 봄에 하는 페스티벌이거든요. 봄 딱 요럴 때. 그래서 저도 어제 날씨 좋아가지고 애기 데리고 막 이제 잔디밭 가서 놀고 오고 그랬는데, 어제 근데 좀 밖에 있기는 약간 춥긴 하던데, 어쨌든 하여튼 사람이,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캘리포니아? 그런 일조량이 엄청 1년 내내 많은 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엄청 긍정적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매사에 뭔가 여유가 넘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게으르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약간 캘리포니아 같은 데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계절성 정동장애라고 하나? 라고 해서 무슨 우울증 같은 것도 계절을 타는 그런 형태도 있거든요. 뭐 이 말이 맞나?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계절이라는 게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큰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학회 갔다 온다고 휴강을 했었죠. 학회 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었나? 신진 연구자라는 발표를 했어요. 보통 어느 학회를 가나 다 있는데, 이제 보통 뭐 학교나 연구소에 자리를 잡은 지 얼마 안 된 박사들, 그러니까 뭐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연구하는 거 발표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요게 좀 생각보다 학회에서 되게 중요한 이벤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그냥 일반 학생회원들 말고 이제 좀 일선에서 일을 하게 될 좀 그런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신인상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신진 연구자 발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약간 학회에서 신인상 받은 느낌? 물론 여러 명이 발표했어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진 연구자 발표 잘 들었어요 막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학생들 중에도 되게 질문해 주는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되게 좀 저를 알리는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뭐 취직하시는 분도 있고 연구에 남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학회에서 신진 연구 세션 발표할 일이 있으면 꼭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시작을 할게요. 잡소리가 길었습니다. 오늘은 로버스트 피팅 앤 매칭으로 결정을 했어요. 강의 계획서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이제 다음 주부터 뉴럴 네트워크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컴퓨터 비전, 그렇죠, 다음 주부터 뉴럴넷이에요. 확대를 조금 해드리면 이번 주차에 로버스트 피팅 앤 매칭 얘기를 조금 하고, 요거 약간 뭐 디멘셔널 리덕션도 그렇고 약간은 이제 머신러닝이랑 관련이 있는 주제들로 슬슬 넘어가고 있고, 이제 12주차부터 해가지고 좀 뉴럴넷을 빡세게 갈 건데, 뭐 빡세게? 하여튼 첫 주차에는 신경망,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미지라고 하면은 CNN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CNN 들어가는 도입부를 조금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비주얼 어텐션을 향해 가는 흐름을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RNN 자체를 뭐 이미지에서 그렇게 RNN을 쓰기보다는 여기서 유도가 된 어텐션 모델을 가지고 요새 뭐 비주얼 어텐션 이런 거 하는데, 뭐 그런 것 좀 하고, 세 번째로는 그 뭐 제너러티브 모델 해가지고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적대적 생성신경망, 그거를 조금 마무리를 해볼까, 그렇게 한 주에 한 토픽씩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창 준비를 하고 있어서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종강이겠네요. 그래서 오늘이랑 다음 시간 해가지고 이번 주에 로버스트 피팅 앤 매칭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근데 로버스트라는 말에 조금 초점이 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피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머신러닝 뭐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피팅 하면은 뭐 리그레션 뭐 이런 거잖아요. 뭐 학습하는 거. 근데 그거를 하되 이제 좀 컴퓨터 비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로버스트하게,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강인하다고 하죠. 이제 뭐에 대해서 강인하다라고 하면은 노이즈라던가 아웃라이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섞여서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에 강인하게 어떻게 피팅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이번 주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미지로부터 피처들을 얻어내잖아요. 예전에 뭐 중간고사 때 했던 것처럼 뭐 엣지나 코너나 뭐 인터레스트 포인트 같은 것도 있고, 우리 하려다 말았지만 뭐 어쨌든 뭐 템플릿 매칭이라던가 뭐 시프트 같은 거 하면은 결국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피처의 위치를 막 이렇게 추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로우 레벨에서 피처를 추출을 하면은 여기 이런 데서 뭐 엣지를 막 이렇게 추출을 하던가, 여기 이런 데서 코너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런 데도 코너가 나올 거고, 또 여기도 엣지가 이렇게 나올 거고, 요렇게 맨 첫 단계 해내는 게 피처 추출이죠. 1단계 좀 로우 레벨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이런 추출이 된 피처들을 가지고 뭐 라인을 찾아낸다거나, 라인을 이렇게 얻어내요. 라인을 이렇게 얻어낸다거나, 라인을 바탕으로 뭐 사각형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소실점을 찾는다거나. 소실점이라고 하면은 그 뭐 화각에 의해서 모든 그 평행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 그 점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소실점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뭐 건물의 뭐 외형을 찾는다거나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피처 다음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처 여기에 나와 있나? 그래서 뭐 지오메트릭한 정보나 아니면 시멘틱한 정보 이런 거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은 피팅을 하는 문제다. 우리가 피처의 위치들을 추출을 해놨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라인을 피팅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뭐 라인을 찾고 사각형을 찾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을 시켜 나가서 뭐 2D의 형상을 찾고 2D를 바탕으로 또 3D의 형상을 찾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피팅 문제를 다루게 될 거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아까 뭐 말씀드린 요런 예를 들었던 것처럼 몰라, 위에 있는 거 뭔지 잘 모르겠다.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뭐 라인이나 엣지들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기하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뭐 건물의 형상이나 외형을 우리가 이제 2차원, 2.5차원, 3차원으로 점점 확장시킬 수도 있을 거고, 뭐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각을 이루고 있는 가구들이나 아니면은 인테리어들, 벽면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할 때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카메라를 실제로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거를 써요. 카메라를 뭐 딱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 안에 들어있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디멘션을 알고 있는 뭐 가로 세로 크기도 알고 있고 각각의 그 체크 무늬의 뭐 규격을 알고 있는 그런 보드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를 뭐 다양한 거리나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촬영을 시켜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카메라의 파라미터를 거꾸로 얻어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카메라의 파라미터를 거꾸로 얻어내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뭐 센서가 있으면은 맨 처음에 교정을 한번 하잖아요. 그것처럼 카메라도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하죠.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그 체커보드에 있는 그런 무늬로부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체커보드 이미지를 토대로 해서 그런 뭐 각도나 이런 정보를 추정을 해 와야겠죠. 그런 데서 사용을 한다. 뭐 아까 말한 소실점이라는 건 요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원근감을 나타낼 때 결국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수평선들이 하나의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걸 토대로 우리가 원근이라는 어떤 개념, 멀고 가까운 거, 뭐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데 사용을 할 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 보죠. 뭐 3차원 이미지 할 때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피팅을 할 때 문제는 뭐냐면은 좀 노이즈나 아웃라이어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건물의 외형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피처 추출해서 경험을 해봤듯이 이런 게 아주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요. 막 이렇게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분포를 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노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노이즈, 뭘 하든 애초에 센서 값에도 노이즈가 있지만 그 센서로부터 한 차원 1차원적으로 추출을 해낸 피처에도 기본적으로 노이즈가 섞여 있겠죠. 뿐만 아니라 꼭 이런 데서만 피처가 추출이 되란 법도 없이 막 주변에 뭐 다른 무슨 뭐 배경 같은 게 있다거나 하여튼 할 때 이런 데서도 막 피처들이 나오죠. 이런 데도 나오고 막 이런 데서 튈 수도 있죠. 이렇게 예전에 키포인트 추출하는 거에서 한번 봤죠. 그런 것처럼 아웃라이어도 있어요. 아웃라이어 좀 뭐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나오는 노이즈, 참값을 기준으로 나오는 노이즈가 아니라 팍팍 튀는 값들,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또 뭐 비어 있는 부분도 있겠죠. 뭐 저런 피처가 뭐 선을 따라서 나오다가 중간에 뭐 어디 가려져 있다거나 하면은 중간에 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로버스트하게, 이런 것들에 로버스트하게 피팅을 해내는 일이 필요하다. 뭐 그런 게 서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첫 번째로 리니어 모델을 볼 거예요. 리니어 모델이라 하면은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풀 수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 근데 우리는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런 것까지 쓸 필요는 없고 뭐 리스트 스퀘어를 풀 건데, 리스트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조금 있단 말이에요. 아웃라이어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뭐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라던가 뭐 토탈 리스트 스퀘어 이런 걸 볼 거예요.
이런 걸 볼 거고, 조금 따로 써야겠다.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 토탈 리스트 스퀘어 이런 걸 볼 거고,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제 로버스트하게, 로버스트 뭐였지 이름이? 로버스트 스태티스틱스였나? 근데 요거는 결국에는 그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를 활용을 하는 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어 모델로 일단 요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 좀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로버스트 스태티스틱이라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결국 사실은 요거를 사용을 해요.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를 사용을 해서 풀어낼 거고, 또 요거 한 다음에 뭐 시간이 되면은 란사까지 갈 수 있을까? 뭐 란삭이나 아니면 호프 변환 요런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런 꼭지들을 배워 나갈 거예요. 2시간에 걸쳐서 할 건데, 오늘 일단 목표는 최소 여기,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 여기, 그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나가고 뭐 파이썬 좀 보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네요. 네, 잠시만요. 여기 빈 페이지에다가 넣어놔야겠다. 여러분들 그냥 학회 얘기 나와서 그런데, 학회에서 발표해 본 적 있어요? 학회에서 발표해 본 사람, 뭐 국문이든 아니면은 외국이든 학회에서 혹시 발표해 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발표도 안 해봤구나. 가보기는 했어요? 학회 가본 사람은 있어요? 나는 학회 가봤다. 국내도 좋고 해외면 더 좋죠. 학회도 별로 안 가봤나 보네요. 온라인 참가, 아 이게 온라인 참가랑 좀 오프라인이랑은 되게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나중에 학회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뭐 아예 뭐 귀찮아 이럴 수도 있는데, 막상 가보시면 의외로 재밌어요. 특히 내가 좀 관심 있는 분야의 학회면은,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되게 좀, 저널에 비해서 학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이클도 빠르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발표하고, 그거를 그냥 완성된 걸 발표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뭐 이런 거 하고 있다라고 좀 알리고, 그리고 뭐 사람들 의견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뭔가 공유와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게 학회거든요. 근데 뭐 외국 학회 같은 경우에는 좀 빡셀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 하는 학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발표하는 사람들이 대학원생이란 말이에요. 대학원생, 뭐 포스터 발표나 구두 발표나 대학원생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뭐 드물게 박사들이 하고 그러잖아요. 가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약간 그냥 뭐 포스터나 이런 거 구경하러 다니면서 뭐 본인이랑 비슷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가서 물어보면은, 그냥 같이 똑같이 대학원생 똑같은 입장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진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내 분야 아니어도 되게 다른 분야, 그냥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그런 거 발표하는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이거 그냥 좀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설명 되게 잘해주거든요. 의외로 내가 학회에서 발표하고 있으면은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 연구에 대해서 잘 알고 물어보는 사람은 한 5명에 1명, 10에 1명 이렇게밖에 안 되고, 그냥 와가지고 아 저 이거 잘 모르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의외로 뭐 따분할 수도 있지만, 또 약간 좀 욕심을 내면은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키노트 같은 거, 기조 연설 같은 거, 그 유명한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강연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해서, 학회는 그냥 뭐 교수님들이 뭐 학회 논문 한번 써봐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그런 기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보통 대학원 다니면서 내가 좀 영구적으로 버프를 받을 때가 몇 번 있는데,
보통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얘기가 학회 한 번씩 갔다 올 때, 학회 한 번 갔다 오면 와 연구 진짜 재밌는 거 사람들 많이 한다,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학위수여식 할 때, 학위수여식 할 때 사람들 그 석사나 박사는 가운 되게 멋있는 거 입잖아요. 그거 보면은 아 나도 빨리 졸업하고 싶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두 개가 좀 중요한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지난주에 학회 갔다 와서 의욕을 지금 만땅으로 채우고 와가지고 아 연구 열심히 해야지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면은 요거는 약간 선형대수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선형대수에서 말하는 어떤 문제를 말하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도 되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리스트 스퀘어 꼴로만 바꿀 수 있으면은 그 해를 선형대수를 이용을 해서 되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뭐가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냐면은 요런 걸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요렇게 생긴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 이게 그 피팅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피팅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주어진 매트릭스랑 주어진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스퀘어 매트릭스다. 얘가 n by n이고 얘가 n by 1이에요. 걔가 n by 1짜리 벡터로 바뀌어요.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을 때 만약에 이 x가 풀 랭크라는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파라미터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버스를 취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x라는 행렬에 역행렬을 구할 수 있으면은 여기 왼쪽에다가 역행렬을 이렇게 곱하면은 간단하게 요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파라미터가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파라미터가 있고 그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인풋과 아웃풋 x와 y 사이의 관계가 파라미터 세타로 리니어하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죠. 이거 그냥 사실 뭐 ax는 y라고 있을 때 그냥 a는 x분의 y라고 우리가 그냥 대수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냥 저걸로 나누는 것처럼 역행렬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요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역행렬이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라던가 아니면은 풀랭크가 아니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어떤 인풋에다가 파라미터를 곱해서 얘를 y랑 비슷하게 만들고 싶다 이거죠. 여기에다가 파라미터 세타를 곱해서 얘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파라미터 세타를 찾고 싶어요. 근데 역행렬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역행렬이 존재한다면은 여기가 등호가 성립을 할 수 있는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다면은 여기에 등호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여기에 최대한 가까워지고 싶은 애잖아요. 인풋 x를 파라미터 세타를 통해서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y랑 최대한 가깝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 등호는 못 만드니까 얘를 미니마이즈 하자는 거죠. 얘를 미니마이즈 하자. 제곱도 아니나? 그래, 제곱까지 쓸게요. 그래서 근사하자. 근사해서 구하죠. 그래서 요런 모양을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죠. 뭐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 왜 리스트 스퀘어겠어요? 리스트 스퀘어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주어진 x랑 주어진 y로부터 얘를 만족하는 파라미터 세타를 구하려는 거. 요 미니멈은 요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미니멈을 취하는 거예요. 요런 문제를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문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미 해는 알려져 있죠.
물론 이게 뭐 팻하냐 스키니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보통 그 로우가 더 많은 거, 이거를 무슨 행렬이라 그러지? 스키니 행렬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로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컬럼의 개수보다는 로우가 많은 경우를 많이 다뤄요. X가 보통 뭐 n 바이 d 차원일 때가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미 해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 뭐라 부르는지 아는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얘를 우리가 수도 인버스라고 하죠. 여러분들 수도 코드 들어봤죠? 수도 코드. 얘가 이제 가짜, 뭐 가짜라고 해야 되나? 뭐 짜가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수도 코드라고 하면은 이게 코드는 코드인데 실제 코드를 써놓은 게 아니라 그 코드가 작동하는 거를 약간 코드 비스무리한 문법으로 표현해놓은 걸 우리가 수도 코드라고 하잖아요. 수도 코드. 마찬가지로 수도 인버스예요. 아까 보세요.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면은 간단하게 요렇게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근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얘를 최소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때 파라미터 세타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되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은 요렇게 쓸 때가 있어요. X의 역행렬은 역행렬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역행렬은 아닌데 역행렬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어떤 가짜 역행렬이다 라고 해서 얘를 X에 대한 수도 인버스 행렬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면 되고 뭐 요렇게 줄여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뭐 플러스를 쓰기도 하고 십자가를 달기도 하는데 어쨌든 수도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원래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도 요거였으니까 여기에다 마치 수도 인버스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곱해서 여기를 날려버리고 캔슬을 시켜서 날려버리고 요 꼴로 만들어주는 어떤 행렬이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저렇게 될 순 없어요. 저렇게 될 순 없고 쟤를 최소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사이의 에러,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파라미터 세타를 통해서 변환을 시키는 거랑 그거를 해서 만족시키고 싶었던 값 y랑 그 두 개 사이의 에러를 최소로 만들기 때문에 뭐 하여튼 가짜 인버스라고 해서 수도 인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통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얘기죠.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랑 그거의 해를 우리가 수도 인버스로 구할 수 있다. 그거를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을 배웠다면은 한 번쯤은 배웠을 거예요. 뭐라는 이름으로 배웠냐면은 노멀 이퀘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배우긴 배웠었을 거예요. 여기 나오죠. 노멀 이퀘이션. 노멀 이퀘이션도 사실은 그냥 선형대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푼 거고 사실은 수도 인버스를 그냥 다른 이름으로 부른 거죠. 어쨌든 피팅 문제에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요 보통? 피팅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 주어진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있다고 할 때 X도 1차원, Y도 1차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X1, Y1 뭐 X2, Y2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4개, 5개, 6개, 7개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주어진 점 7개에 대해서 적절히 피팅을 하는 거죠. 여기를 이 점들을 지나는 이 점들이 따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 어떤 선형의 선을 하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서는 노테이션을 뭘 썼나?
y는 뭐 세타1 x 세타2 라고 표현을 했나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가 우리의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요거 두 개가 파라미터가 돼서 모든 데이터셋, 여기서 모든 데이터라고 하면은 7개의 점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개의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거를 행렬이랑 벡터를 이용을 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x1 이제 세타1 세타2 이렇게 뭐 y1 또 x2 1 하면 y2 이렇게 되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내적을 한 게 얘가 되겠죠. 또 얘랑 얘랑 내적한 게 이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x3 x4 해서 x7까지 이렇게 넣고 요거 파라미터 두 개를 벡터로 쌓으면은 쭉쭉쭉 해서 y7까지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이러면은 이런 모양 되잖아요. 뭐 정확히 이거 등호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x라는 행렬이랑 세타라는 행렬이랑 y라는 행렬, 벡터랑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7개, 주어진 7개의 점에 대해서 하나의 행렬과 벡터들로 표현을 하면은 요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요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고 결국 에러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정의가 되죠. 요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거 풀어서 쓰면은 요렇게 7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요렇게 7개가 요렇게 벡터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거 우리의 예측값, 이거 너무 머신러닝적인 설명인데, 우리의 예측값이라고 하면은 요 점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점들, 요 예측값이랑 참값, 빨간 점을 말하는 거죠. 파란 점과 빨간 점 사이에 존재하는 에러가 요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다시 표현해 볼게요. 좀 그림이 지저분하다. 7개였죠 아까?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피팅을 해요. 이렇게 피팅을 한다 쳐요. 그러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x1, y1 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요 점이 뭐예요? x1, 세타1 x1 더하기 세타2죠. 그러니까 여기 값이 여기에요. 여기 위치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사이의 차이, 이 두 개 사이의 차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수직하게 그어서 요런데 여기 지금 방금 파란색으로 수직하게 그린 텀들이 사실은 요거잖아요. 물론 부호는 좀 고려하지 않았어요. 뭐 저거에다가 그냥 절대값 취하면 되죠. 그러니까 에러가 요렇게 정의가 되고, 우리가 그 에러에다가 사실은 여기 요렇게 에러가 요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요렇게 에러가 요렇게 구해진다 라고 하면은 저 전체 에러의 제곱, 그러니까 전체 에러의 제곱이라 하면, 여기 왜 다 설명하고 있지?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전체 에러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아까 구한 저거, 요런 벡터에다가 투놈의 제곱을 취하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요 첫 번째 에러의 제곱, 여기의 제곱 더하기
여기에 제곱 또 더하기 쭉쭉쭉 해서 7번째 에러의 제곱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x라는 벡터, x라는 행렬, 세타라는 벡터랑 y라는 벡터를 이용을 해서 얘의 제곱을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에러의 제곱들의 합이 되는 거죠.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행렬과 그러니까 데이터셋으로부터 만들어 놓은 행렬과 벡터에 대해서 얘를 최소로 만드는 파라미터 세타를 찾고 싶은 거죠. 그게 결국 뭐예요? 이 에러를 최소로 만드는 거죠. 이거 우리가 sum of squared error라고 하잖아요. sum of squared error. 아, 이거 제가 너무 컴퓨터 비전이랑 머신러닝을 다 수업하다 보니까 너무 짬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런 문제로 환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곧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 세타를 찾아달라는 거고, 그 파라미터 세타는 결국 요렇게 찾아지겠죠. 그래서 돌고 돌아서 우리가 주어진 n개의 점이 있을 때 그거의 가로축의 값들, 가로축에 들어갔던 값들에다가 바이어스 텀을 표현하기 위한 1을 다 넣고, 거기에 파라미터 세타를 2차원으로 넣고, 또 여기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y 값들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우리가 x랑 세타랑 y라는 행렬이랑 벡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사실은 뭐다? 그 에러의 제곱의 합을 최소로 줄여달라. 이거를 우리가 sum of squared error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최소로 만드는 해는 이미 알려져 있듯이 수도 인버스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피팅을 할 수 있죠. 요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노멀 이퀘이션 파트죠. 그래서 뭐 요거 다음 시간에 굳이 할까 안 할까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주어진 샘플 랜덤으로 생성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 수도 인버스 사용을 하면은 요렇게 선을 피팅을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질문 있나요? 질문? 바로 가요? 아, 그래도 대학원생들이니까 이해를 잘 하는 건가? 바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알아들었다고 생각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더 나가야 돼요. 리스트 스퀘어는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리스트 스퀘어 설명하는 김에, 그러니까 어차피 리니어 리그레션이긴 한데 그냥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말하는 리스트 스퀘어 프로브럼이랑 뭐 수도 인버스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한 거예요. 알아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간에 이런 꼴로 만들 수 있으면은 그거는 리스트 스퀘어 프로브럼이고, 그거의 해는 이미 요렇게 알려져 있어요. 리스트 스퀘어의 해입니다. 해. 정말 많이 쓰입니다. 5만 대서 다 나와요. 리스트 스퀘어 문제는 진짜 뭐 엔지니어링 하는 데서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뭐 메카니컬 엔지니어, 심지어 어디서도 나오냐면은 뭐 여러분들, 제가 기계공학과 출신이긴 한데 뭐 고체역학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예요. 뭐 다리에 걸리는 힘이나 하중 같은 걸 분석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뭐 유한 요소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Finite Element Method라고 해서 FEM이라고 줄이거든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저거예요. 리스트 스퀘어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거를 선형으로 근사를 하면은 저 문제가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거 풀면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한 발짝 더 나가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에러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어진 입력이랑 파라미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내는 게 있죠. 우리가 주어진 입력과 여기는 1을 안 써도 되죠. 주어진 입력과 파라미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랑 샘플이 이렇게 있을 때 에러라고 하면은 여기였죠. 여기가 지금 입력축이고 여기가 출력축이죠. 근데 에러라는 거는 지금 무조건 출력축의 방향으로만 뺐어요. 출력축의 방향으로만 정의를 해놨어요. 에러를. 그쵸? 에러라는 거를 우리가 저렇게 정의를 해놨죠. 항상 수직한 방향으로만 정의를 해놨어요. 이걸 기억을 해놓으세요. 근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는 각각의 샘플에 다른 웨이트를 주자 이거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에러가 동일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사실 풀어서 쓰면은 뭐 이렇게 쓸까? 요거의 제곱 이렇게 그냥 다 더하는 거였잖아요. 7개인 경우에는 요렇게 쓰는 거였잖아요. 풀어서 쓰면은 뭐 풀어서 쓰면 이거였죠. 모든 에러가 동일한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비중으로 다뤄져요. 모든 에러가 뭐 특별한 웨이트 없이 다 동일하게 그냥 1이라는 똑같은 웨이트를 가지고 있었죠. 똑같은 웨이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웨이트를 하나씩 달 거예요. 이렇게 웨이트를 달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중요한 샘플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다 높은 웨이트를 주고 얘가 별로 안 중요하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 중요하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1을 주고 뭐 0.1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웨이트를 주는 거예요. 상대적인 웨이트. 그러면은 웨이트를 곱하기 전에 그냥 더하고 있을 때, 얘네들을 그냥 더하고 있을 때는 얘를 1만큼 줄이는 거나 얘를 1만큼 줄이는 거나 얘를 1만큼 줄이는 거나 다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잖아요. 우리가 미니마이즈를 하고 싶잖아요. 이 전체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요. 지금 웨이트가 없으면은 뭐를 줄이던 간에 똑같이 줄어들어요. 근데 웨이트가 있다, 만약에 요런 웨이트가 들어가요. 그럼 얘를 1만큼 줄이면 100의 효과가 나요. 얘를 1만큼 줄이면은 1의 효과가 나는데 얘를 1 줄이면은 0.1의 효과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얘를 더 비중 있게 다루겠죠. 얘를 더 비중 있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식을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은 이렇게 에러, 여기가 yi의 햇이 되겠죠. 여기가 그리고 그러니까 요게 프리딕션이고 요게 true가 되겠죠. 요거 두 개 사이의 에러의 제곱인데 거기에다가 웨이트를 하나 곱해요. 웨이트를 하나 곱합니다. 아까처럼 뭐 100, 1, 뭐 10, 뭐 0.1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 중요한 샘플이랑 덜 중요한 샘플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벡터랑 행렬로 바꾸면은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요렇게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W라는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 건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만들면 돼요. 우리가 줬던 웨이트에다가 루트를 씌워 가지고 다이아고널에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요런 경우에는 W라는 매트릭스가 어떻게 돼요? 뭐 루트 100, 루트 1 쭉쭉쭉 뭐 루트 0.1 이렇게 다른 자리에다가는 다 0을 넣어서 다이아고널을 만들고 여기 대각선 자리에다가는 루트 씌운 거, 그거를 W를 넣어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생겼죠. 리스트 스퀘어는 리스트 스퀘어인데 웨이트 W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 스퀘어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 문제라고도 해요. 리스트 스퀘어는 리스트 스퀘어인데 각각의 텀에 웨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뭘 쓰면 된다? 웨이티드 수도 인버스를 쓰면 됩니다.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이런 꼴이었죠. 요런 모양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W 트랜스포즈 W가 더 들어가고 여기에도 W 트랜스포즈 W가 더 들어가요. 어쨌든 이미 알려져 있어요. 요렇게 생긴 웨이티드 수도 인버스를 사용을 하면은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의 솔루션이라는 거 이미 알려져 있어요. 저거 사실 뭐 그냥 구하라고 하면은 미분해가지고 구하면 되죠. 그래서 주어진 웨이트가 있을 때 웨이티드 수도 인버스,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 이미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 뒤에 가서 다시 쓸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초록색으로 나타났네. 에러가 뭐의 방향이냐면은 출력의 방향이에요. 에러가 항상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면은 입력이 1차원이고 출력이 1차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2차원 평면에다가 지금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미지도라고 해도 되죠. 그쵸? 그럴 때 우리가 정의한 에러는 항상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빨간색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빨간색 데이터가 90도 회전을 했어. 90도 회전을 하잖아요. 그 우리가 정의를 한 에러의 방향은 원래 여기서 풀었던 에러의 방향은 이렇게 누워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피팅을 이렇게 하죠. 이 피팅은 뭐예요? 여기를 최소로 만드는 피팅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약간 회전을 했어요. 뭐 요렇게 회전을 했다 쳐. 회전을 했더니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는 해를 요렇게 구할 거예요. 그때는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돌리면은 에러가 달라져요. 이 빨간색 데이터들을 돌리면은 이 빨간색 데이터들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마치 얘도 같이 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데이터의 회전의 인베리언트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피팅의 결과라던가 이 에러의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회전이 되면은 로테이션의 인베리언트하게 로테이션이랑에는 무관하게 항상 결과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돌리면은 결과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에러가 항상 요 방향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로테이션에 인베리언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그래프를 90도로 돌리면 이렇게 되지만 새롭게 피팅을 한 결과는 파란색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뭐 요렇게 나오겠죠. 적당하게 그 수직 방향으로의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일관되지 않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뭐 호리즌탈 기울기가 0이거나 기울기가 무한대인 라인을 표현을 할 수도 없고 노이즈에도 되게 센시티브해요. 특히 언제? 슬로프가 되게 높은 경우에. 근데 꼭 슬로프가 높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쵸, 노이즈에 민감할 때는 그렇겠죠.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그렇겠죠. 슬로프가 크다는 거는 요렇게 돼 있을 때니까
노이즈가 요렇게 여기 주변으로 이렇게 잘 있으면 모르겠지만 노이즈가 조금만 튀게 되면은 에러가 되게 극대화가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여기 안 나왔는데 아웃라이어의 영향도 엄청 커요. 아웃라이어의 영향이 크다라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피팅이 이렇게 딱 일어나겠지만 여기에 데이터가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휙 기울어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에러들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조금 내리는, 그러니까 저 아웃라이어의 방향으로 조금 반응을 해줘야지 전체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지, 만약에 저렇게 아웃라이어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에러가 엄청 크게 생기잖아요. 여기 아웃라이어로부터 들어오는 에러가 엄청 커지잖아요. 여기는 되게 작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돌 수밖에 없죠. 비록 원래 있던 에러를 조금 키우더라도 적당히 균형을 맞춰서 내가 기울이면서 조금이라도 더 기울이면서 여기 아웃라이어 쪽의 에러를 줄이고 여기에 에러를 감수를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이득이 되는 선까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에 엄청 예민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뭐냐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원래 목표가 뭐였지? 로버스트 스태티스틱스 못 가겠는데 이거? 토탈리스트 스퀘어하고 끝날 것 같은데? 좀만 쉬었다 할까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저 요새 약간 강박관념이 생긴 게, 수업 시작할 때랑 쉬고 다시 시작할 때 뭔가 수다를 한번 떨어야 될 것 같아요. 수다를 떨어야지 좀 왠지 좀 주의를 환기를 하고 시작하는 느낌? 그냥 수업만 하면은 너무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뭐 짧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NBA 보시나요? NBA? 제가 옛날에 NBA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NBA가 이제 드디어, 그쵸, 그 플레이오프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갑니다. NBA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동부 컨퍼런스랑 서부 컨퍼런스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동부랑 서부가 나뉘어 있어서, 원래 뭐부터 하죠? 여덟 팀부터 올라가나요? 이렇게 동부의 8팀, 서부의 8팀, 뭐 1등, 8등, 2등, 6등, 뭐 3등, 7등, 3등, 6등, 4등, 5등. 마찬가지로 서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붙고, 둘이 붙고, 둘이 붙어요. 이렇게 플레이오프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서 우승한 사람들끼리 붙는 게 우리가 말하는 파이널이라고 하죠. 여기 마지막 서부 컨퍼런스, 여기가 서부 컨퍼런스 결승이죠. 여기가 동부 컨퍼런스 결승이 되죠. 그래서 각각의 컨퍼런스에서 우승팀이 한 팀씩 나오고, 그 서부 컨퍼런스, 동부 컨퍼런스를 대표하는 팀끼리 마지막 결승전을 붙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네 팀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봅니다. 옛날에는 진짜 많이 봤는데 요새는 막 시간도 없고 하니까, 요새 뭐 그렇다고 라이브를 볼 시간은 없는데, 지금부터 이제 뭐 원래 그 전도 재밌지만 지금부터는 진짜 봐야죠. 어디 올라왔죠? 어디 올라왔는지 혹시 아세요? 아는 사람 있어요? 그쵸, 동부에서는 마이애미랑 보스턴이 올라왔죠. 마이애미가 먼저 올라와 있었고 보스턴이 오늘 결정된다. 그리고 서부에서는 댈러스랑 골든스테이트가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게 하나 있었죠. 그리고 또 뭐 보는 거 너무 많은데
제 와이프가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참 챙겨볼 거 많다고. 이번 주에는 F1이 스페인 그랑프리가 있어서 그것도 봐야 되고, 하여튼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또 배드민턴도 지난주에 되게 재밌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배드민턴 단체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하나 우승을 차지했죠. 보통 2년에 한 번씩 열려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 단체전이랑 여자 단체전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 단체전 우승을 했고 12년 만에 우승을 했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합쳐서 하는 단체전이 있어요. 이렇게 2년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요. 남자 단체전은 제가 알기로 4강인가에서 탈락을 했고, 여자 단체전은 토요일인가? 그 중국이랑 결승전 했는데 역전해가지고 우승했거든요. 그거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배드민턴이 사람들이 그렇게 관람을 하는 스포츠는 아니라서 이번에 막 스포티비에서 중계도 해주긴 했는데 진짜 너무 감동적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시작을 해보죠. 나의 강박관념. 토탈 리스트 스퀘어를 할게요. 토탈 리스트 스퀘어. 요거는 뭐냐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인데 퍼펜디큘러한 디스턴스예요. 에러를 요렇게 만들겠다예요. 우리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은 에러가 이 방향이었잖아요. 에러가 항상 수직한 방향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에러를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 하는 이 프리딕션 하는 얘랑 수직한 방향으로 할 거야. 이러면은 로테이션을 돌려도 변함이 없죠. 로테이션의 인베리언트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앞서 얘기했던 뭐 슬로프가 클 때 그 노이즈에 되게 예민하다는 거, 그런 문제도 사라질 거고, 하여튼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토탈 리스트 스퀘어라고 불러요. 토탈 리스트 스퀘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푸냐면은, 우리는 여기 파란색의 식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요렇게 찾을 거예요. 요거 평면이죠, 평면. 그러니까 뭐 2차원에서는 직선이 될 거고, 뭐 3차원에서는 평면이 되는 그런, 그냥 뭐 평면의 방정식인데, 요렇게 되면은 여기 수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A, B라는 벡터가 수직으로 되죠. 요 평면에 수직한 거 맞나? 그쵸? A, B라는 벡터가 이 평면에 수직한 방향이 돼요. 여기 요 개수들로 이루어진 벡터가 이 평면의 수직한 벡터가 되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주어진 데이터, 이 빨간색의 데이터로부터 A, B, C를 찾으면 돼요. 주어진 빨간색의 데이터를 가지고 A, B, C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A, B, C를 찾아봅시다. 이 주어진 점들, 주어진 N개의 점들, 걔네들이 얘를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A, B, C를 세타1, 세타2, 세타3로 바꾼 거예요. 그런 다음에 행렬이랑 벡터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는 X랑 Y를 다 여기 행렬 안에 넣죠. 그리고 바이어스 텀도 넣고, 그래서 X라는 행렬을 여기 다 만들어 놓고 파라미터 세타로 변환을 했을 때 0이 나오면 돼요. 0. 그렇게 해서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쓰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 Y가 지금 0벡터잖아요. Y가 0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근데 주어진 이 문제는 해가 이거예요. 이거 지금 투놈의 제곱이잖아요. 투놈의 제곱이니까 0일 때가 최소잖아요. 그 언제 항상 0이에요? 파라미터 세타가 0벡터면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트리비얼이라고 했죠. 트리비얼 솔루션. 별 의미 없는, 너무 뻔한 해.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조금 다른 꼴로 바꿔야 돼요. 다른 꼴로 바꿀 건데 뭘 추가하냐면은 요런 거를 하나 추가합니다. 어차피 왜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추가해도 되는 게, 뭐 x 더하기 y 더하기 1이나
2x 더하기 2y 더하기 2라 뭐 3x 더하기 3y 더하기 3이나 이거 다 같은 평면이잖아요. 다 같은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파라미터 세타를 스케일을 해가지고 얘를 유닛벡터로 만들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얘를 유닛벡터로 만들어도 그 평면을 무한히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이거 남겨둘게요. 그러니까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추가를 해서 원래 문제를 풀려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그거죠. 요거죠. 요거를 그냥 풀어서 쓴 거예요.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이 해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해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SVD를 하면 돼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이거의 해를 구할 수 있어요. 보세요. X라는 행렬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바뀌잖아요. 그쵸? 그럼 X 트랜스포즈 X를 하면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에다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되잖아요. 이거 전개하면은 V 트랜스포즈 시그마 트랜스포즈의 U 트랜스포즈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되잖아요. 이거 아이덴티티죠.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이거 아이덴티티죠.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는 제곱하면 되죠. 그 자리에 있는 값들만 제곱하면 돼요. 그럼 V 트랜스포즈 아이고 여기 이거 빠졌구나. 여기는 V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X 트랜스포즈 X 전개하면은 V 시그마 제곱 V 트랜스포즈가 나와요.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너무 쉽죠? 그러면은 X 트랜스포즈 X가 그러니까 여기가 X 트랜스포즈 X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거기 앞뒤에 지금 어떤 유닛 벡터를 하나 곱해요. 앞뒤에다 유닛 벡터를 곱해서 이 전체가 최소가 될 때는 뭐겠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벡터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값이에요. 여기 앞뒤에다가 어떤 유닛 벡터를 하나씩 앞뒤에다 곱해요. 그래서 그 값이 최소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언제 최소냐면은 이 싱귤러 밸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싱귤러 밸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든 간에 스케일링이 일어나죠. 스케일링이 일어날 텐데 그 중에서 스케일링이 제일 적게 일어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벡터가 들어왔을 때가 제일 작을 때겠죠. 그러니까 요때가 미니멈이에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세타가 VK일 때 얘는 제일 작은 싱귤러 밸류의 제곱이 나오겠죠. 여기가 지금 제곱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제일 작은 싱귤러 밸류의 제곱 값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미니멈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얘가 나올 거고 아규먼트 미니멈을 구하라고 하면은 얘가 나오겠죠. 생각보다 안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X라는 행렬을 만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X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세타는 뭐다? VK다. 그러니까 마지막 싱귤러 밸류 이 마지막이라는 거는 정렬이 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 네, K는 싱귤러 밸류가 제일 작을 때 말하는 거 맞아요. 마지막 컬럼 벡터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럼 그 마지막 컬럼 벡터에 뭐 값이 뿅뿅뿅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세타 1,
세타2, 세타3로 평면을 만들면 된다. 여기가 세타1, 세타2, 세타3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게 토탈 리스트 스퀘어입니다. 뭐 조금 다른 형태지만 결국에는 리니어 알제브라로 풀리죠. 네. 아, 로버스트 스태티스틱 은 이번 시간에 못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아, 맨날 쉬는 시간 텀을 좀 잘못 가져가는 것 같아. 쉬는 시간을 좀 수업 중간쯤에 갖고 가면 좋겠는데 한 50분 하고 쉰 다음에 한 10분, 20분 하고 맨날 끝나. 아, 쉬는 시간 가져가는 게 힘드네. 하여튼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봐요.